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 분담금을 10배로 올리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즉시 철수하는 것과 더불어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관세의 추가 인상, 그리고 특히 한국의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를 100% 인상하겠다며 한국을 향한 협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당황시켰고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며 오히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어오는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대응에 전 세계는 한국에 대한 이례적인 존경의 목소리를 보내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이 트럼프의 협박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길래 전 세계가 화들짝 놀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백악관에서 과학기술정책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존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분야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베테랑이지만 최근에 벌어진 일은 이런저마저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었어요. 트럼프는 한국의 주한미군 추가 분담금으로 연간 13조 원이라는 금액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실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미 충분히 제대로 들었던 상태였지만 믿기지가 않아 다시금 물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13조 원은 미국이 한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에 비한다면 매우 적은 돈에 불과하다는 말만을 해올 뿐이더군요. 그리고 이러한 전쟁 선포와 다름없는 트럼프의 돌발 발언에 백악관 내의 모든 인사들이 모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사실 제게 있어 트럼프의 발언은 더욱 충격적으로 들려오기는 했어요.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글로벌 강국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지켜봐왔고 실제로 교육 과정에서도 한국의 국민들의 근성에 대해 직접 배우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13조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저는 권력과 통제를 통해 이러한 한국의 저력을 짓밟으려고 하는 트럼프에 더더욱 유감을 느낄 뿐이었죠. 세계 언론은 늑대처럼 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방위비 10배를 지불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한미동맹의 긴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도쿄 요미우리 신문은 워싱턴에 의해 궁지에 몰린 한국이라는 자체 헤드라인을 달았어요. 어디를 보더라도 공감대는 같았습니다. 한국은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세계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 늘 타협을 해야 했던 한국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협상가들이 서류를 섞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마지못해 합의를 중얼거리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을 매우 잘 아는 사람으로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세계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의심했죠. 그렇게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펜타곤의 보안 긴급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비관주의에 능한 분석가인 제 동료 톰은 테이블에 손을 부딪히더군요. 이건 말도 안 돼요. 한국은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연간 13조 원은 미친 금액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에게 어떤 선택권이 있을까요? 그들은 미국 군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없으면 한국은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노출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그의 발언에 한숨을 참으며 안경을 맞췄습니다. 노출? 톰, 서울 국방 예산의 최신 수치를 보긴 본 거야? GDP 대비 나토 동맹국보다 지출이 더 많아. 그들의 군수산업은 유럽의 자주포, 폴란드의 탱크, 동남아 국가들의 전투기를 수출하고 있지.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게 한국의 방산이야. 지금은 1980년대의 한국이 아니라고. 그는 무시하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봤자야. 중국의 인구수를 감당하기엔 한국은 아직도 약하거든.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디지털 화면을 힐끗 보았습니다. 38선 남쪽에 주둔한 주한미군들은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지 주변에는 한국산 고속도로, 발전소, 물류 허브, 심지어 통신 보안을 유지하는 사이버 방어 노드까지 있었습니다. 즉, 미국은 한국을 지탱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한국이 미국을 지탱하고 있었죠.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싱턴의 요구는 오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맹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누가 누구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말인가요? 트럼프는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한국에 파견을 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네온사인처럼 빛나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끊임없는 교통, 잠들지 않는 듯한 국가의 끊임없는 윙윙거리는 소리 등 한국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한국인들이 어떻게 잿더미에서 나라를 재건했는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와이파이가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어떻게 전 세계 최초로 전 국민을 광대역으로 연결했는지
실리콘밸리가 스마트폰을 판매한 것과 같은 자신감으로 원자로와 5G 네트워크를 수출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왔죠. 13조 원이요? 워싱턴은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은 부메랑처럼 날아와 미국의 뒤통수에 그대로 꽂혀버리겠죠. 그리고 역시나 상황은 미국이 생각한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건너 서울은 오래도록 침묵을 지켰거든요. 입장 유출도, 성급한 반박도, 감정적인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침묵의 외교는 워싱턴을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에 밀어넣었죠. 그렇게나 한국을 무시하던 관료들은 이젠 정말로 한국이 믿는 구석이 있구나 싶어 말을 아꼈고, 한없이 당당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이례적인 반응에 당황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백악관의 혼란이 정점을 찍은 그날, 한국은 조용히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분담금 협상은 없습니다. 대신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따라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한국에 대한 핵무기 개발 권한을 주겠다고 했으므로 그에 대한 권리도 요청합니다. 모두가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더 이상 방위비 문제만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이 에너지 미래를 다시 장악하는 것, 그리고 어쩌면 훨씬 더 많은 것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백악관 내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한 관리는 한국의 이러한 요청을 도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관리는 이를 핵 확산의 위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한국은 자체 핵연료 재활용을 위해 미국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1978년 미국은 인도가 재처리 플루토늄을 사용하여 민간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더 이상의 핵보유국을 막고자 세계 핵협력협정에 강력한 제한을 추가했거든요.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한국의 위상은 현재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 한국은 여전히 가난하고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1988년 일본은 예외를 협상했습니다. 그들은 재처리 허가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미국은 당시에 일본의 기술 성숙도를 인정하며 재처리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예외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이 사용 후 연료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늘 거부권을 행사해왔죠.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은 일본을 훨씬 능가하는 원자력 기술력을 갖게 되었고, 한국은 재처리 능력을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생기기도 했어요. 고리, 월송, 울진, 한빛 등은 단순한 지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한 나라의 생존에 무게를 짊어진 이름들입니다. 이 발전소들은 한국 전력의 거의 3분의 1을 공급하거든요. 그리고 이 원자로들의 물에 잠긴 폐연료봉으로 가득 찬 저수조는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030년에는 그 모든 저수조가 가득 찰 것입니다. 핵연료 재처리 권한이 없다면, 즉 재활용할 수 있는 허가가 없다면 한국의 원자로는 폐쇄되고 말 거예요. 하지만 각 대표들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내올 뿐이었어요. 한국은 아직 재처리를 얻을 능력이 안 됩니다. 한국에 그러한 권한을 주었다간 전 세계는 또다시 혼란 속으로 빠지고 말 거예요. 저는 그러한 수준 낮은 발언에 기가 찰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윽박을 지르고 말았죠. 한국의 원자로는 운영 용량 효율이 지속적으로 92%를 상회하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로 중 하나입니다. 설계 자립도는 99% 이상을 기록할 만큼 한국은 지구가 망해도 혼자서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이미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로를 수출했고 유럽 및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규모 협상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 나라는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도 여전히 허가를 무기한으로 기다리라는 말을 듣는 게 맞는 상황이라는 말입니까? 심지어 한국은 진작에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까지 개발한 상황이에요. 이 기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아시죠? 전통적인 수성 재처리와 달리 한국이 개발한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플루토늄을 순수한 형태가 아닌 다른 원소와 혼합하여 분리하여 증식 위험을 줄이기 때문에 이는 무기에 직접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하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평화로운 기술 그 자체죠. 동시에 핵폐기물의 양을 10배 줄이고 남은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수만 년에서 불과 몇 세기로 줄인 게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발언을 하면서도 황당함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재처리한 물질을 곧바로 핵무기에 사용한다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다가오는 위기를 책임감 있게 해결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워싱턴에서는 이미 폭풍 구름이 모이며 한국을 압박하다니요. 심지어 일본 로비스트들은 이미 한국이 요구하는 바를 알고 있는지 한국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며 마치 한국이 손해를 보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로비를 해대고 있었어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저 한심함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만약 핵 개발을 하고자 했다면 진작에 개발할 수 있었던 기술 강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수년 동안 각국의 핵 역사를 분석해왔고 백악관 기밀문서까지 전부 다 파헤쳐봤는데 한국은 그 사례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이미 한국은 비확산 조약을 체결하기 훨씬 전에 핵 과학 분야에서 충분히 발전하여 자체 핵폭탄을 만들 수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뒤늦게나마 포착한 상황이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한국이 여전히 가난한 나라였던 1960년대와 70년대, 당시는 한국이 전쟁에서 회복하고 자원이 부족하며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연구소 안에 숨겨진 실험실에서 한국 과학자들은 당시 기준으로는 누구나 생각했던 수준보다 수십 년 앞서 있는 기술을 숙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평화로운 원자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의 원리, 즉 강대국만이 알아야 할 기술을 이미 습득한 상태였어요. 한국은 도대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그러한 무지막지한 기술을 연구했냐고요? 중국과 러시아 같은 핵무장 이웃 국가에 둘러싸여 있고 항상 예측할 수 없는 북한에 직면해 있는 한국은 핵 능력을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품으로 여겼습니다. 미국은 보호를 제공했지만 당시의 한국의 수뇌부들은 미국이 서울을 구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핵 노하우는 궁극적인 보험 정책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비핵화 조약에 서명을 하기 전인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해외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고국에 충성하는 뛰어난 엔지니어 팀을 구성하여 이론적으로 무기급 소재로 전환할 수 있는 원자로 부산물을 실험하고 있었다는 기밀 서류가 존재합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소련처럼 거대한 복합시설을 건설할 돈은 없었지만 세계 최고의 인적 자원이라는 또 다른 무기가 있었죠. 결국 한국은 제한된 자원을 100% 사용하여 즉흥적으로 작업했고 서구 정보기관조차 충격을 받을 정도의 이해 및 기술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동안 이를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한국은 고방사성 샘플을 열고 측정할 수 있는 원격감이 있는 차폐된 방인 핫셀을 직접 만들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실험까지 진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의 시대를 고려한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더욱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어요. 한국은 글러브박스 야금까지 개발해낸 상태로 공기와 습기를 차단하여 작은 연료 합금을 안전하게 주조하고 가공할 수 있는 밀폐된 작업 공간을 만들어내 실제로 이때 한국은 우라늄 처리 능력이 웬만한 핵보유 국가 못지않게 발전했다고 알려진 상태거든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방사선 야금입니다. 조사된 금속이 열 아래에서 어떻게 균열, 팽창, 유지되는지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인데 한국은 이 단계를 통해 원자로 연료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시대와 한국의 경제 수준을 고려해보세요. 당시 한국의 10배에 달하는 부와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들은 그 지점에 도달하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조용히 핵과학의 경계를 허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기술적 용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한국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시대의 유산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가난했을 때마저도 지적 화력과 초강대국에 걸맞은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 그리고 국가적 결단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며 한국은 사실상 수십 년 전에 진작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들은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핵미사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무지막지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대신 한국은 원자로, 수출, 산업의 길을 선택했기에 세계 평화는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이 바보들은 지금 이러한 핵보유국과 다름이 없는 국가를 보고 한국은 기술력이 없으니 믿을 수가 없다는 망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관리들에게 거의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냥 한국이 전 세계의 원자력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좀 보세요.
이들은 이미 미국을 능가한 상태입니다. UAE의 바라카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 진작에 약 200억 달러 규모의 건설 계약을 체결했으며 수십 년간의 운영, 유지 보수 및 연료 공급을 고려하면 총 수명주기 가치는 거의 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누가 이 정도로 완벽한 원자로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이제 운영 성능을 살펴보세요. APR 1400과 같은 한국산 발전소는 92%의 생산 능력을 달성합니다. 즉, 한국의 원자로는 거의 항상 짧은 가동 중단만으로 최대 전력에 가깝게 가동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전 세계 평균은 75%에 가깝고 미국산 원자로도 85%를 넘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어서 한국이 가장 두려운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늘날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 공급망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수준은 아직 형편없다고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중지되면 미국은 그대로 폭삭 주저앉고 맙니다. 공급망 측면에서 한국은 원자력급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 발생기를 제작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예요. 실제로 이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의 프로젝트가 한국 창원시설의 몇 안 되는 생산 슬롯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일 당장 이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 전 세계가 계획 중인 원자력 프로젝트의 최소 30%가 중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거의 괴멸적인 피해가 닥친다고 볼 수 있고 미국은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현재 미국 원자력 수명 연장 프로젝트 부품의 약 20%가 한국 공급업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선진 원자로 기업들마저도 국내 공급업체가 예정대로 납품하지 못해 한국 부품을 조용히 협상하고 있어요. 한국이 철수한다면 수백억 달러의 청정 전력 용량 손실과 탄소 비용 상승으로 인해 미국의 원자력 현대화 일정이 7년 정도 지연되고 말 것입니다. 이 7년의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SMR 프로젝트를 포함한 첨단 원자로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산과 같은 기업에서 고압 부품을 조달하고 있는데 한국은 설계 수명이 길어도 매우 엄격한 허용 오차를 유지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러한 부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의 수명 연장 및 신규 원자로 건설 계획에서 10기가와트의 확고한 원자력 용량은 공급망 격차와 제한된 자격을 갖춘 단조 슬롯으로 인해 수년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천연가스로 이러한 격차를 메우면 연간 약 70억 달러의 추가 연료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일정으로 선적하는 원자력 인증 케이블, 밸브, 센서는 대체 공급원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분야의 2인자의 일본조차도 한국산의 품질에는 반도 못 따라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국가를 기술력으로 비하한다고요? 그렇다면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 세계, 그리고 미국은 뭐가 된다는 말이죠? 오히려 만약 한국이 갑자기 시장에서 철수한다면 미국의 탈탄소화 목표는 해마다 감소할 것이고 유틸리티는 더 많은 가스를 태울 것이며 일정 불확실성으로 인해 프로젝트 금융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겠죠. 이게 바로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정체인 것입니다. 워싱턴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관세나 군대 철수를 압박 도구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구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제는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한국산 원자력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기업들이 기술을 재건할 때까지 미국 공공자본 지출에 연간 약 15억에서 20억 달러가 추가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 물류 체인을 통과하는 연합군 공장으로 향하는 키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려지겠죠. 군대 철수 위협이 있다고 해서 한국의 정책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전력망, 산업, 방위태세는 더 이상 미국의 허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프로젝트 일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한국에 더 많은 제조 슬롯, 더 많은 원자로, 그리고 공유 데이터를 요청해야 하는 판국이에요. 모두가 할 말을 잃은 채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멍청이들은 존재했어요. 한국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호주 등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하나씩 이용해서 한국을 대체하면 되지 않나요? 저는 그런 한심한 소리나 하고도 이곳에 권위 있는 회의실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에 회의감마저 들었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역할은 오직 한국만이 할 수 있어요. 한국은 표준화를 통해 학습한 하나의 국가 시스템 하에서 원자로가 설계, 제조, 건설, 운영 및 수출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프로젝트는 늘 계획보다 빠르게 완료됩니다. 이는 구매자의 재정적 위험을 낮추죠. 원자력 분야에서 이를 일관되게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은 입증된 품질 시스템을 갖춘 적격 부품만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대규모로 보유한 국가는 거의 없어요. 이는 시스템적으로도 갖추기 매우 어려운 특성이거든요. 하지만 관료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만을 보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재처리를 하지 못해서 원자로를 더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미국 쪽이 협상 카드로 써먹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한국의 처지를 이용해 한국이 주한미군 추가 분담금 13조 원을 지불하도록 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답답함을 느낄 뿐이었어요. 이게 동맹국으로서 할 소리란 말인가요? 결국 저는 어제 보고받은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들에게 짜증 섞인 반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해결료 저장 시설인 고리, 월송, 울진 원자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요. 한국의 전국 전력의 거의 30%를 공급하는 원자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이 시설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과충전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재처리가 없다면 아마 2030년에는 원자로가 완전히 가동 중지되어 버리겠죠. 이는 한국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 부산, 인천과 같은 경제 중심지에서 정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 중심 국가라면 10%의 전력 공급 중단만으로도 매주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여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의 글로벌 공급망이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이용해서 동맹국의 뒤통수를 때리겠다고 말해오는 건가요? 한국은 최첨단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해 플루토늄을 다른 원소와 혼합하여 보관합니다. 무기로 직접 사용할 수는 없게 되는 매우 안전하고도 평화로운 방식이죠. 그런데 미국은 한국의 해결료 재처리 허가를 거부하면 한국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착각에 매달리고 있어요. 한국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파이로 프로세싱은 영리한 타협안이었지만 그럼에도 한국의 재처리를 허용하지 않겠다면 한국은 이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최근 입수한 기밀 서류에 따르면 한국의 원자력 엔지니어들은 파이로 프로세싱을 훨씬 넘어선 재처리 기술을 개발한 상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수십 년 동안 APR 1400 원자로와 첨단 모듈형 플랜트를 수출하며 구축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를 새로운 개척지, 즉 현재 미국이나 유럽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연료 재활용 독점 시스템에 활용한 상태예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첨단 공법은 기존 퓨렉스 공정의 45에서 50% 효율과 현대 파이로 프로세싱의 60% 한계에 비해 핵분 열성 회수 효율을 85% 가까이 높인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점진적인 도약이 아니라 혁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식은 파이로 프로세싱 같은 평화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무기에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효율성으로 핵물질을 추출하게 된 한국은 한국 원자로에서 나오는 모든 톤의 사용 후 해결료를 여러 개의 핵탄두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수적인 추정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비축량에는 이론적으로 완전히 재처리하면 5,000에서 6,000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핵분 열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고요? 한국은 수십 년의 기나긴 원자로 역사가 있는 국가예요. 그리고 이러한 원자로들은 수십 년에 걸쳐 약 2만 톤의 물질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6,000개도 오히려 보수적으로 산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건 불법도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의 핵무기 개발 권한을 제공하여 이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스스로 방위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발언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분명 평화를 추구했음에도 미국의 탐욕으로 인해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자신들의 기술력을 통해 단순한 핵보유국뿐만 아니라 전략적 초강대국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잡한 핵미사일에 의존했던 중국 같은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공학적 정밀성에서 비롯된 소형화 기술 및 신뢰할 수 있는 첨단 운반 시스템까지 결합되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적인 핵미사일을 그것도 수천 발이나 갖게 되겠죠. 모두가 이러한 한국에 숨기고 있던 강력함에 완전히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몇몇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죠. 그럴 수는 없어요. 한국은 가난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국가예요. 그런데 이들은 한강의 기적을 넘어 세계를 주름잡을 기술력까지 개발해냈다고요?
그런 기술을 이렇게나 빨리 개발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조용히 현실을 직시시켜줄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끈질기게 원자력 기술을 추구한 국가입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한국은 여전히 빈곤에서 회복 중이었지만 이미 실존적 위협에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끊임없는 그림자를 드리웠고 중국의 팽창주의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핵 독립은 결코 명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존에 관한 것이었던 것이죠. 한국은 본격적인 원자력 기술을 개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한국이 먹고 살만하게 되었을 때부터 원자력 기술 연구를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평범한 시민들이 식탁에 음식을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한국 정부는 조용히 가장 똑똑한 인재들을 핵과학으로 보냈어요. 서구는 석유와 소비시장에 투자할 때 한국은 물리학, 금속학, 원자로 설계에 투자한 것입니다. 그러니 원자력 기술 개발 역사는 한국도 웬만한 핵보유국 못지않게 긴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한국 원자로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로 중 하나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중동, 유럽, 동남아시아로 본격적인 발전소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까지 한국은 연간 500억 달러가 넘는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의 거의 30%를 장악했습니다. 각 수출 계약은 단순한 발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국가들을 서울 궤도에 묶어주는 역할을 했죠. 재처리 기술은 논리적인 다음 단계였어요. 순수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막대한 증식 위험을 초래했던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퓨렉스 방식과 달리 한국의 공정은 더 안전하고 발전적이었거든요. AI 제어 모니터링과 함께 고온 전기화학적 분리를 통합하여 엔지니어들은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회수를 극대화했으며 거의 완전한 자동화를 보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한 부채로 간주되는 원자로의 연간 사용 후 연료는 이제 수억 달러 상당의 경제적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통합이에요. 한국의 기술 생태계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그들의 반도체는 재처리 라인을 제어하는 AI 시스템을 구동했습니다. 그들의 로봇 산업은 방사성 물질을 처리하는 정밀한 무기를 만들었어요. 항공 우주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첨단 합금은 열과 방사선에 견딜 수 있도록 챔버를 정렬했습니다. 지구상에 이렇게나 수직으로 통합된 산업 기반을 가진 나라는 없어요. 한 가지 중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전방위적인 기술력을 갖춘 국가기에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말도 안 되는 기술을 개발해낸 것이죠. 즉, 미국이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추진에 대한 공식적인 허가를 거부한다면 그 결과는 한국의 준수가 아니라 확대가 될 거란 말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협정에 얽매이지 않고 하루아침에 완전한 독립 재처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으면 그들의 부상은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지정학적 영향부터 엄청나겠죠. 그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방법으로 재처리 연료에 접근할 수 있다면 한국은 수출 능력을 3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부터 폴란드에 이르기까지 각국은 이미 한국산 원자로를 건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원자로뿐만 아니라 공장을 짓고 연료를 공급하고 폐기물을 재처리하는 폐쇄형 연료 사이클을 제공한다면 이러한 계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을 거예요. 한국의 원자력 수출 산업은 10년 안에 연간 1,000억 달러로 성장하여 미국과 프랑스의 총 수입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차원도 무시할 수 없죠. 다시 말하지만 트럼프 자신도 이미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군이 한국을 떠난다면 그들의 핵무장을 지지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는 금기를 깨뜨린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한국이 진정으로 재처리 기술을 활성화한다면 중국이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한 핵미사일을 몇 달, 아니 몇 주 안에 그것도 중국의 핵미사일을 훨씬 능가하는 첨단 핵미사일을 만들어내서 한국은 의심의 여지 없이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미국 해외 원자력 계약의 거의 20%가 한국 프로젝트와 연계된 파트너십에 의존했거든요. 이 손실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매년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글로벌 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지렛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범적인 동맹국인 한국이 체제에 저항할 수 있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심지어 독일과 같은 국가들도 자국의 길을 제고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한국에 미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상황은 그 반대일 뿐이에요.
미국은 군대와 무역뿐만 아니라 기술 생존을 위해서도 한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서울이 없었다면 우리는 시장, 영향력, 전략적 동등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 내부에 모두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도발을 당하면 절대로 주저하지 않겠죠. 그들은 이미 미국의 통제권을 넘어선 수단과 두뇌,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의 잿더미에서 힘의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의 끝에 서 있는 그들은 단순한 핵 질서의 참여자가 아니라 핵 질서의 주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밀 보고서가 발표된 다음 날, 전 세계는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한국은 더 이상 원자력 산업의 부지런한 부차적인 플레이어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원자력 질서가 전환되기 시작한 중심축이 되었죠. 그 변화는 국제 시스템 전체를 관통하는 지진의 진동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헤드라인은 각국 정부보다 먼저 이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BBC의 아침 방송은 다음과 같은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 핵 미래를 다시 쓰다. 그러나 서구 세계는 아직 준비조차 되지 않았다. CNN은 한국의 재처리 기술 차트를 보여주는 라이브 세그먼트를 운영했는데 분석가들은 한국이 어떻게 기존 원자력 발전소보다 20년 앞서 도약했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재무보고서는 현재 30%인 한국의 원자력 수출 시장 점유율이 2035년까지 3배 이상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배력이었어요. 나토 본부 내부의 분위기는 불신에 가까웠습니다. 평소 침착한 한독일 분석가는 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러한 효율 수치가 정확하다면 한국의 재처리 프로그램은 사용 후 연료를 85%의 핵분열 회수율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보다 한 세대, 일본보다 두 세대, 미국보다 거의 세 세대 앞선 수치입니다. 그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자랑인 라헤이그 시설의 회수율은 50%에 가까웠습니다. 일본의 로카쇼 공장은 지속적인 안정성을 유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우리는 수십 년 전 확산과 비용 초과를 우려해 대규모 재처리를 포기했어요. 하지만 더욱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몇 시간 만에 파리에서 충격적인 녹취록을 받았거든요. 프랑스의 거대 원자력 기업인 EDF의 임원들은 위기 상황실인 라살드 크리즈에 갇혀 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중동과 동유럽의 주력 수출 시장인 계약이 갑자기 한국 때문에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었죠. 한국이 첨단 원자로를 재처리 서비스와 결합한다면 저렴하고 안전한 원자력을 찾는 모든 국가는 파리가 아닌 서울과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프랑스가 매년 챙겨가던 수십억 달러의 수익은 그대로 사라지고 말겠죠.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파리의 명성도 전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도쿄의 침묵은 더욱 귀를 먹먹하게 했어요. 일본은 오랫동안 로카쇼를 왕관 보석으로 삼아 핵 리더십에 대한 야망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프로그램은 한국의 돌파구의 그늘에 가려져 쓸모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가장 가관이었던 부분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베이징 관영 언론은 처음에는 이 폭로를 서방선전이라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그들의 어조는 바뀌었죠. 유출된 정보를 통해 중국 과학부 내부의 공황이 드러났습니다. 안전 및 불안정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국의 패스트 브리더 프로그램은 한국의 성과에 발톱만큼도 미치지 못했어요. 한 첩보에 따르면 중국은 아예 30년 안에는 한국의 효율성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직설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기술 우위를 자랑하던 중국 정권이 비밀리에서라도 그러한 인정을 하다니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은 압도적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중동에서는 반응이 더 빨랐어요. 이미 한국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하고 있는 UAE는 재처리 서비스를 포함한 확장 계약에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건 향후 10년간 400억 달러가 넘는 잠재적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놀라운 수치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다른 중동 및 아랍 국가들마저도 전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오기 시작했기에 이들 오일머니 국가들의 상당한 매출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의 경제적 이익은 거의 예상조차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또 다른 원자력 강국 이스라엘도 한국의 연료 사이클 기술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글로벌 변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략적 균형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워싱턴만큼 반응이 날카로운 곳은 없었습니다. 오전 중반이 되자 저는 한국을 종속 동맹국으로 일축한 상원 의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상원 의원들이
한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우리 편에 계속해서 머물게 할 수 있을까요? 라며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이들은 이제 미국의 핵 억지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 때문이 아니라 한국 때문에 말이죠. 국방부에서 한 장군이 저에게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화를 선택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제 대답은 즉각적이었죠. 몇 달이요. 아니, 어쩌면 몇 주만이 소요될지도 모르겠네요. 한국은 수십 년부터 진작에 핵 역량을 갖춘 국가였으니까요. 저는 과장을 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재처리 능력은 10년 안에 6,000개 이상의 탄두를 실을 수 있는 충분한 핵분 열성 물질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수학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충격적인 수학에 회의실 안의 적막함은 무거워질 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너머에는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 영국 분석가가 숫자를 처리하는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읽더군요. 재처리 효율성 85%, 예상 핵탄두 개수 6,000개, 수출 계약 최소 1조 달러 예상.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결과가 뒤따르기 시작했거든요. 유럽 기업들은 서둘러 한국과의 계약을 재협상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입장과는 달리 미국 에너지 기업들마저도 한국의 기술 공유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죠. 특정 국가들에서 원자력 수주 독점에 오랫동안 만족해온 러시아조차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갑작스러운 경쟁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원자로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통제, 즉 연료, 공급망에 대한 통제권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더 깊은 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난 기적이 아니었어요. 가난 속에서 태어나 다시는 취약하지 않겠다는 흔들리지 않는 결심에 힘입어 불안을 형성한 수십 년간의 한국인 끈기의 정점이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그들은 경제 강국뿐만 아니라 핵 야망의 역사가 훨씬 긴 국가들과 경쟁하고 능가하는 과학 무기고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분석가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미국은 더 이상 핵 질서의 유일한 중재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진작에 미국의 공급망은 무너지고 동맹국들은 표류하며 억제 전략의 균열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함께라면 이제는 미국은 그저 파트너로서만 기회를 가지게 될 뿐 후원자의 역할은 꿈도 못 꾸게 되겠죠. 이젠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전 세계가 세상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서울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을 진작에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미국인으로서 제 조국이 이렇듯 무참하게 한국에 깨지는 것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도 우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소집한 긴급회의에서 이들이 실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한국의 위험성을 평가하자는 주장을 건네왔을 때 저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원자로의 기술력은 몹시 높지만 그래도 전방위적인 국방력에서는 아직 부족하며 이들은 주한미군이 필요하거나 혹은 미국이 협상에서 이용할 만한 결점이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가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저를 비롯한 관료들은 3초 만에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들은 세계 방산강국이 어느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일이요? 프랑스요? 원래는 그랬죠.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한국은 독일과 프랑스를 제치고 급성장했습니다. 한때 야심차게만 보였던 신흥국은 이제 세계 3대 방산 수출국 중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백악관 고위 관료 한 명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독일을 이겼다고요? 수십억 단위로 진작에 제쳤어요. 국방부 관계자는 즉각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프랑스도요.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자 관계자는 다시금 충격적인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숫자가 더욱 충격적입니다. 작년 한국의 방산 수출은 불과 5년 전에 2배에 가까운 200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이 거래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포괄적인 패키지였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150억 달러가 넘는 현대사 최대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으며 수백 대의 K2 블랙팬서 탱크,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로켓 시스템 등을 거래했거든요. 역시나 이를 듣던 고위 관료들은 도저히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듯 계속해서 딴지를 걸어왔어요. 제발요. 그건 폴란드 하나만의 국가잖아요. 만약 폴란드를 제외한다면 한국의 방산 수출량은 턱없이 줄어들걸요? 즉, 한국은 아직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폴란드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의 고객은 전 세계입니다. K9 자주포는 전 세계적으로 1700여 대가 수출된 명실상부 세계 최강으로 군림하고 있고 현재 나토 포병 현대화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폴란드는 672대를 주문했지만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심지어 인도까지 K9 자주포를 쓸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핀란드에서 에스토니아까지 전 세계의 군인들은 한국산의 정확성, 내구성, 가성비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 시스템으로 훈련을 전면 개편하기까지 했어요. 특히나 그가 보여준 보고서의 사진에는 완벽한 공장과 조립 라인이 시계 제작만큼이나 정밀하게 배열된 K9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전투 환경에서의 95% 이상의 작전 준비 태세, 나토의 기준을 초과하는 발사 속도, 러시아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유럽 국가들이 자주포 구매를 서두르는 동안에도 생산량을 오히려 늘릴 수 있을 만큼 민첩한 한국의 공급망 등 한국 방산의 신뢰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유럽만이 한국을 선택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호주는 전통적인 서구 공급업체보다 한국산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을 선택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이집트, 노르웨이, 심지어 루마니아와 같은 나토 회원국들도 한국 기업과 직접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각국은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신뢰성, 속도, 산업 파이프라인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등장했습니다. 저처럼 분석가들을 놀라게 한 것은 단순히 제트기의 스텔스 기능이나 첨단 항공전자공학뿐만 아니라 개발 속도였습니다. 20년도 채 되지 않아 한국은 전투기 수입에서 F-35와 경쟁할 수 있는 제트기 생산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지연과 오버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F-35 프로그램과 달리 KF-21은 수술적 정밀도로 이정표를 달성했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경제성과 첨단 기술의 완벽한 균형으로 보고 한국에 줄을 서고 있었고 이제는 주문자가 너무 밀려 있어서 한국은 대기국가조차 받지 않고 있는 지경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소름 돋는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K2 블랙팬서 전차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주력 전차로 불리는 이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보다 시험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어댑티브 서스펜션, 화력 제어 시스템, 자동화는 단순한 점진적인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는 도약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주문만으로 한국은 생산 능력을 3배로 늘려야 했지만 기적은 실제로 이를 달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산 능력을 3배로 순식간에 늘려버리다니 이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한국은 실제로 창원과 포천의 모든 산업단지가 밤낮으로 가동되며 유럽 제조업체들을 놀라게 하는 속도로 탱크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모두가 벙쪄 있을 때 관계자는 다시금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또한 한국에 대해 조사하면서도 계속해서 놀라움만을 느낄 뿐이었어요. 도대체 이 나라가 이걸 어떻게 해냈는지 이해가 안 갔죠. 그래서 더욱 조사를 해본 결과 한국의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하드웨어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인프라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흩어져 있는 기업들의 패치워크가 아니었습니다. 통합된 기계였죠. 이지스 구축함을 생산하는 조선소부터 스텔스 드론을 만드는 항공우주 공장까지 공급망의 모든 연결고리가 최적화되었습니다. 정부가 연구를 조정하고 민간 기업이 생산을 수행하며 대학이 인재 파이프라인에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생태계 자체가 특별했던 것이죠. 미국의 이는 불편한 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방위산업이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시아에 주둔한 미군은 포탄, 장갑차, 심지어 서울에서 설계된 통신 시스템 등 한국산 시스템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대만 위기에 대한 재보급 시나리오를 계산한 결과 한국의 생산 라인이 없으면 미군과 연합군은 3개월 이내에 주요 군수품이 고갈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경우 이러한 놀라운 효율성과 시스템 덕분에 보급이 무기한 지속될 수 있었죠. 그 깨달음은 의회를 망치처럼 강타했습니다. 한때 한국의 부담분담에 대해 강연했던 상원의원들은 이제 미국이 실제로 어떻게 한국의 군비 없이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한 보좌관은 한국이 떠나면 우리가 구걸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어요.
조용하지만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역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은 한때 미국의 잉여 장비에 의존하는 군대로 폐허에서 재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애 동안 한국은 전 세계에 화력과 기술을 수출하는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사 공급망의 글로벌 균형을 재편하고 있었죠. 그야말로 한국은 약점이 하나도 없는 국가이자 주한미군 자체가 아예 필요가 없는 국가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매달려야 하고 의존하던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죠. 보고서가 끝날 무렵 국방부 관계자는 마지막 발언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후배 동맹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그 자체로 국방 초강대국이며 한국이 없으면 미국은 글로벌 자세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한미군 철수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숨겨진 힘은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다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젠 모두가 한국의 진짜 힘을 인지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이 산업력을 드러낸다면 한국의 토착 시스템은 미국에 훨씬 더 불안한 것, 즉 자급자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국방전략연구소장이 하나의 종이 서류를 들이밀며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한국은 순식간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막강한 국가이자 또 국방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이 만든 핵미사일로 중국 및 러시아 전역까지도 타격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의 미사일 발사 기술이 그렇게나 고도화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북한만을 공격할 수 있겠죠. 그러니 한국은 아직도 미국의 해구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그의 말을 비웃듯 1초 만에 대답을 해나갈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의 안보 구조가 위성, 미사일 방어, 해구산 등 미국의 기둥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저도 그랬죠. 하지만 조사를 할수록 이러한 가정은 위험할 정도로 구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미사일이요? 한국의 강점 중 하나가 바로 미사일 프로그램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한반도의 확대를 우려해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제한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사거리를 제한하고 탑재량을 제한하며 진행 속도를 의도적으로 느리게 만들었죠. 하지만 한국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우리가 상상했던 것을 뛰어넘는 무기군을 구축했습니다. 현무 시리즈는 이 무기고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현무2, 사거리가 1500km를 넘어 저고도로 순항하는 현무3, 그리고 이제 굳어진 벙커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현무4.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화력뿐만 아니라 정확성이었어요. 한국이 개발한 이 미사일들은 몇천 킬로미터를 날아가고도 단 몇 미터 만에 오차 범위만을 허용하는 미친 듯한 정교함을 보여주었거든요. 한국이 개발한 미사일은 단지 북한까지만 닿을 뿐이라고요? 시뮬레이션 결과 미국의 입력 없이도 평양의 지휘 벙커, 중국 북부의 미사일 사일로 심지어 수백 마일 떨어진 해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무지막지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고유 방공 시스템인 천궁2는 이미 한국의 패트리어트로 불리고 있어요. 중고도에서 항공기와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은 엄격한 시험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많은 서방 시스템과 달리 제때 예산에 맞춰 인도될 수 있죠. 한때 러시아나 미국 공급업체에 묶여있던 중동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능은 이미 간접적으로 입증이 된 셈이죠. 이제 이해하셨나요? 중국은 지금 한국의 사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바보 같은 견제예요. 한국은 더 이상 사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드의 버금가는 혹은 능가하는 미사일들을 자체적으로 구축한 상태거든요. 아마 한국의 미사일은 미국 본토에도 닿을 것입니다. 다시금 회의실은 정적만이 가득해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앞서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들은 허세를 부리지 않고 조용히 힘을 키워오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어요. 미사일은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미사일을 진정으로 강력하게 만든 것은 그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건축물, 즉 위성이었습니다. 저는 우주에서의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미국의 위성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원래 민간용으로 운영되던 아리랑 시리즈 다목적 위성은 조용히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최초의 전용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고 그 뒤를 이어 여러 위성이 발사되었습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와 전광 센서를 통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빛이 나든 한반도를 밤낮으로 스캔할 수 있었어요.
국방부 측에서 공개한 이미지 샘플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그야말로 완전히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해상도는 미국의 스파이 위성과 맞먹었거든요. 움직이는 차량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그림자도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았습니다. 한 사진은 중국 구축함이 항구를 떠나는 모습을 담았고, 다른 사진은 북한 미사일, 운반선이 발사 위치에 도달하기도 전에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하늘에 눈을 떴습니다. 그 독립성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미래의 어떤 위기에서도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정보를 공유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스스로 보고 결정하고 공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서 미국의 오만함이 다시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우리는 해구산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스울 정도로 상반되었죠. 한국은 필요가 아닌 선택에 따라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미국이 떠나거나 군대 철수나 관세 위협으로 한국을 강력하게 압박하려 한다면 한국은 그저 실험실 문을 열고 연료봉에 연료를 공급하며 하룻밤 사이에 글로벌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었어요. 핵 기술뿐만 아니라 이들은 애초에 방산 기술력에서도 최고로 준비가 된 국가기에 이를 통해 엄청난 시너지를 내며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겠죠. 이미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 수출국인 한국이 원자로에 대한 숙달과 잠재된 핵무기를 결합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한국은 독일, 일본, 심지어 영국까지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몇 개월 안에 세계 핵 초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격적인 회의를 마친 저는 이젠 모든 것을 매듭짓기 위해 워싱턴으로 향하게 됩니다. CIA가 첫 번째 스윙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국장은 긴박감에 얼굴을 붉히며 테이블 위에 폴더를 쾅 닫았습니다. 한국은 완전한 핵 능력에서 단 한 걸음 떨어져 있습니다. 단 한 걸음만 말입니다. 그는 단어 자체가 경고 신호인 것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는 이미 대전에 웅성거리는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소, 울산의 첨단 원자로, 경주에 숨겨진 연구시설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동아시아의 아무에게도 대답하지 않는 핵타이탄이 생길 것입니다. 이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사성 장군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발언을 이어나갔어요. 죄송하지만 미국은 그들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미국이 할 수 없는 빈틈을 메우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우리가 부족한 곳까지 억지력을 확장합니다. 아리랑 위성은 우리 함대가 제공하지 못하는 아시아 전역을 커버하죠. 그들의 원자로는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라 지역을 안정시키는 군사산업기지의 기초입니다. 지금 한국을 억압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미국의 궤도에서 밀어내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홀로 설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과 같아요. 그리고 구석에서 그림자가 스며드는 것처럼 일본 측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본 대사의 미소는 정중했지만 그의 말은 피를 흘릴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미 국방부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역사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핵 능력이 있는 한국은 단순한 안보 균형의 변화가 아니라 지역 안정의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예측할 수 없는 민족주의, 역사적 불만, 불안정한 선례 등 밑줄이 그어진 문구가 적힌 메모를 돌렸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은 도쿄의 두려움은 미국보다도 더 깊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냥 한국이 자신들을 압도적으로 따돌린다는 것을 죽어도 못 견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본은 비공개로 생존이 걸린 것처럼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로비스트들은 의회 의사당을 가득 메우고 손을 공손히 모으며 기부금을 바치고 경고를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동정심 많은 기자들에게 서울을 무모하고 비이성적이며 위험한 곳으로 묘사하며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일본 측은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며 의도적으로 한국을 왜곡하고 있었고, 한국을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변덕스럽고 너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려 했습니다. 일본에 어떻게든 한국을 음해하려는 노력은 절박함에 가까웠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한국의 핵 발전이 미일 파트너십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미국 상원 의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한국의 성장은 미국의 손실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는데 실제로는 한국은 세계를 지배하게 됨에도 일본은 이러한 한국의 성장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한 보좌관은 일본의 전략이 간단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전략이었죠. 즉,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제 피부를 기어오르게 만든 것은 바로 그런 일본의 음습한 정치였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로비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한국이 자신들 아래에 위치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로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방위 수출, 핵기술, 미사일 자율화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일본의 모범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깎아내린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항상 앞서 있었음에도 말이죠. 저는 일본의 로비스트들이 위원회 회의실을 가득 메우며 한국의 예측 불가능성과 핵무장 반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을 계속 듣다 보니 이젠 어지러움마저 느낄 지경에 이르렀어요. 일본은 계속해서 서울을 책임감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 야망의 눈이 먼 무모한 국가로 모함했는데 일본의 주장은 그저 지역 지배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국가의 절박함으로 느껴질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모함이 계속되자 이젠 이들의 주장이 점점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일본 측은 선별적인 데이터를 인용하며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불안정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한국의 부상이 세계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국의 영향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제안하며 이간질까지 했죠. 일본 대표들은 자국의 원자력 산업을 한국과 비교하는 브리핑 패킷을 제시하며 일본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국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심어주는 일본의 전략은 미국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발언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괴멸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 대한 어떠한 감정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수치로만 비교하겠습니다. 한국의 원자로는 92.3%의 운영 효율성을 달성한 반면 전 세계 평균은 75%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원자력 수출이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에 걸쳐 27% 증가한 것을 보세요. 한국의 원자로가 효율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한국이 지금 세계 원자력 시장을 지배할 수가 있겠어요? 또한 현재 세계 최신 원자로 설계의 40% 이상이 한국 기술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원자로는 이미 UAE에서 20TWh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수백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는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예요. 그가 밝힌 사실 하나만으로도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일본의 로비스트들도 합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한국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일본의 주장도 곧바로 해체되었어요. 국장은 이내 한국은 이미 24시간 국제감시하에 있던 자국 시설의 실시간 위성 이미지를 차분하게 공개한 상태라는 사실을 밝혔거든요. 한국은 IAEA 표준 준수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력이 감히 제공할 수 없었던 수준의 추가적인 자체 안전장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신뢰도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일본보다도 훨씬 말입니다. 세션이 계속되자 가장 회의적인 서방 분석가들조차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국방부 관계자는 이 숫자가 정확하다면 프랑스보다 10년은 앞서 있는 숫자라고 숨죽여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는 일본의 서사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친 듯이 낙서를 했죠. 한국에 대한 무모한 이미지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드러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는 것이죠. 아이러니는 날카로웠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약화시키는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의심을 심어줌으로써 한국의 부상을 늦출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한국이 완전히 빛을 발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공격은 한국이 우월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대표단이 결론을 내릴 무렵 일본의 작전은 완전히 역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까내릴 수 없는 존재로 부상해버렸거든요. 한국이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는 간단하면서도 파괴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위협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는 충분히 보았습니다. 속삭임, 비방,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히 서 있었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부인할 수 없는 글로벌 무대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젠 워싱턴의 압박은 더 이상 장부상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누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신뢰성 싸움이 되었죠. 그동안 미국 관리들은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고 한국이 미국의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한국이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각본을 반복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미국 각 기관에서 한국의 관세 압박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위협을 하는 건 미친 짓이고 한국에 그런 압박을 가할 바엔 차라리 트럼프를 탄핵시켜서
미국을 구하자는 여론까지 형성되었습니다. 당연하죠.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은 한국이 더 이상 지역 파트너가 아니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그리드, 국방 아키텍처, 공급망이 미국조차도 한국에 의존할 정도로 발전한 국가였어요. 경제학자들은 민간용뿐만 아니라 차세대 잠수함과 무인 드론의 전력을 공급하는 데도 중요한 고밀도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 한국의 지배력을 우려했습니다. 에너지부는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산 양극재가 없으면 미국의 전기 군용 자동차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이 멈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국방부도 불안해했습니다. 병력 비용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이미 자체적으로 달성한 성과를 마침내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AI 기반 워게임 플랫폼을 통해 실행되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뮬레이션은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미국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능가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위성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남중국해까지 정찰 데이터를 중계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일부 지휘관들은 속삭이듯 미국의 커버리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 정보에 의존하기 시작했다고 인정하기도 했죠. 월스트리트조차도 긴장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한국의 국부지원 기술 벤처를 미국 자체 반도체 회복력 전략에 중추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수출 흐름을 재조정하기로 결정한다면 뉴욕 시장은 도쿄나 베이징보다 먼저 지진을 느낄 것입니다. 갑자기 관세를 압박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마치 바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나무를 흔드는 것처럼 무모해 보였습니다. 한 정보 당국자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첨단 연료 재처리를 추진한다면 한국은 에너지 자급자족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시장 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통제가 유럽, 아프리카, 심지어 라틴 아메리카에도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방의 침묵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렛대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국방부의 내부 평가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더 이상 권위가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라는 한때 상상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한때 부담 분담에 대해 이야기했던 고위 관리들은 이제 동맹 유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맹 유지는 자꾸만 헛소리를 하는 트럼프를 탄핵시켜서라도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러나 가장 경악스러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번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한국이 얻게 될 엄청난 이익들이었죠. 예를 들어 유럽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원자력 공학의 발상지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프랑스에는 EDF가, 독일에는 지멘스가, EU 블록에는 청정에너지 리더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브뤼셀의 조용한 정책실에서 유럽 위원들은 한국의 기술이 이미 유럽의 기술을 능가했다고 인정하는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속도였습니다. 유럽 컨소시엄이 차세대 원자로를 설계, 라이선스, 건설하는데 12에서 15년이 걸리는 반면 한국은 6에서 7년 만에 일관되게 완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용 면에서도 그 차이는 놀랍습니다. 한국산 원자로는 유럽보다 20에서 30%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되고 있고 지연은 줄었으며 신뢰성 평가는 92%를 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계약으로 이어졌죠. 2030년까지 한국의 세계 원자력 수출 시장 점유율은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의 국영 로사톰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배력은 수조 달러에 달하는 장기 연료 공급, 유지 보수 및 훈련 계약을 의미했습니다. 이미 유럽 국가들은 한국 기업을 합작 투자에 초대하자는 제안을 조용히 내놓으면서 한때 자신들이 지배적이었던 분야에서 사실상 리더십을 허용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이것이 단순히 명성에 그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6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수익원이었습니다. 한편 중동은 그 어느 때보다 실용적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와 같은 국가들은 탈석유 시대가 더 이상 먼 추상화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국부펀드는 꼼꼼하게 수익률을 계산했고 한국의 원자력 인프라는 석유가 할 수 없는 것, 즉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것도 이해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 건설한 APR 1400 원자로 하나로 60년 동안 인구 100만 명의 도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는 화석연료 수입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입니다. 한국과 협력하면 세기 중반까지 1000억 달러 이상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중동 및 아랍 국가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계약국이 아니라 생존을 확보하는 파트너였던 것입니다. 아시아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는 오랫동안 베이징과 도쿄의 구애를 받아왔지만
갑자기 서울이 가장 선호되는 파트너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가혹한 정치적 조건을 부과하지 않았고 불투명한 자금 조달 거래를 은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명확한 일정, 투명한 비용, 기술 이전을 통해 현지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하노이에서는 한국이 건설한 원자력 프로그램이 저렴한 전기와 산업 기반을 통해 베트남의 GDP 성장률을 연간 1.5%까지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관리들이 사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개발도상국이 성장 궤도를 한국 에너지 시스템과 직접 연결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에 미칠 막대한 경제적 효과는 상상조차 안 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BBC는 한국의 에너지 기적의 특집으로 출연하고 CNN은 서울의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했으며 로이터는 한국은 역량을 힘으로 재정의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한국이 얻게 될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보고 한국의 싸움을 건 것은 미친 짓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현재의 전망대로라면 한국의 원자력 및 방위 기술 수출을 합치면 2040년까지 연간 GDP의 5% 이상을 기여할 수 있어 단일 국가 수입원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 앉아 최신 케이블을 검토하는 동안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때 미국의 보호에 의존한다고 생각했던 한국은 에너지, 기술, 외교 분야에서 세계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그들을 존경했고 선진국들조차 그들을 존경했으며 경쟁자들조차도 그들의 우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워싱턴은 이제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대답으로 시작했어요.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 무역 관세 확대 등에 대해 한국 측은 한국은 우리를 짐짝으로 취급하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진정한 파트너를 찾는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러한 불합리한 조약을 계속 들이민다면 한국은 미국 없이 홀로 서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유럽과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위 계약, 중동 원자로 수출, 동남아시아의 위성 파트너십 등 두꺼운 폴더가 테이블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며 그 내용이 침묵의 계시처럼 쏟아졌습니다. 차트를 보면 한국 경제의 회복력과 국방 수출이 오랜 서구 열강을 능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던 것, 즉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그늘에 가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페이지마다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없어도 기술 수출로 경제적 손실을 메우고 군사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죠. 한 미국 관리가 한국을 떠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핵능력은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나 한국 측은 조용한 강철로 대답했습니다. 균형은 이미 변화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현실에 적응할지 아니면 현실에 뒤처질지 여부입니다. 그때 저는 상황이 얼마나 깊게 바뀌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동맹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선물, 즉 준수의 대가로 부여된 방패로 포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경쟁력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능가하는 글로벌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의는 미소나 악수 없이 끝났지만 더 무거운 결과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항복을 기대하며 들어갔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떠났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관대함의 수혜자도 아니었고 후배 파트너도 아니었습니다. 존경을 표하고 평등을 요구하는 주권 국가였습니다. 홀을 나서면서도 한국 대표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관리받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끌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미국의 그 누구도 한국과 논쟁할 수 없었습니다. 정상회담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측이었고 한국이 승리했거든요. 그리고 대표단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허가를 요청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존경의 시대는 사라졌습니다. 방금 목격한 것은 더 큰 무언가, 즉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할 준비가 된 국가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정상회담의 폐막 성명 이후 침묵 속에서 한 가지 진실이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도착했고 그 질서가 한국적인 목소리로 말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